투데이 핫경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8일 LH는 이번 모집에서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도 기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 접수를 하면 됩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건설회사들의 대출 증가는 물론 연체율도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대출 잔액은 각각 42조 8천억 원, 19조 3천억 원으로 지난 2019년 말보다 각각 24조 5천억 원, 11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둘 다 더해서 대출 규모가 3년 반 사이에 35조 6천억 원 증가한 셈입니다. 국제유가가 18일 아시아 거래에서 2%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2.01% 오른 배럴당 88.40달러를 기록했고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1.8% 급등해서 배럴당 91.49달러로 거래됐습니다. 한편 중동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폭이 예상을 상회하며 공급 부족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합니다. 협정에 따른 파업을 할 경우에 평일 운행률은 각 노선에 따라서 53.5%에서 79.8%까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 대비는 당사자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젊은 세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큰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을 하고 노령연금을 타는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을 못 받고 있는 수급자도 52%나 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만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국민연금만을 믿고 노후를 맞이하기는 아마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골든타임은 과연 언제인지 그리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 전에 먼저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백세 시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 신양숙 세종대학교 시니어산업학과 겸임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그러죠. 그리고 노인층이 되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고용률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교수님, 현재 그 시니어 연령대 경제 상황이 어떻길래 최고 빈곤, 노인 빈곤이 크다고 하고 또 고용률도 계속 높은 상태인가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노인 빈곤층 1위를 저희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10년째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 10년째 가져가면서 저희가 고무적으로는 여태까지는 이렇게 줄어드는 그 현상은 없었는데 우리 2014년도에 46%에 찍고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가 43.6%를 한 뒤에 2022년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가 40.4%로 네네. 줄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같은 1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인 빈곤층을 좀 줄여가고 있다는 데서 조금은 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 다행이네요.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노인 65세 이상의 고용률을 지금 역대 최고로 높여서 35.3을 우리가 찍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용률을 높였다라는 거는 저희 나라에서 역대 지금 처음 찍었거든요. 네. 1위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노인들의 빈곤층이 좀 그 크게 해야 될 숙제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 많은 이제 기관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한 결과일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좀 하자면 저희가 이제 고무적인 부분에서 네. 좀 질적 일자리로 좀 더 향상을 시켜서 생계형의 우리가 이제 그 직관에 있는 65세 우리 노인 고령차 층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령 인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를 간다고 네, 하는데 네. 노령 인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저희 나라는요, 특이하게 그 초고령 그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최단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35년이 걸렸는데 저희 나라가 25년 만에 지금 2025년도에 20.6%를 찍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진짜 네. 지금이 이제 약 950만 명, 네네. 65세 이상인데 이제 흔히들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네. 훌쩍 지나가네요. 그 다음에. 네, 네. 훌쩍 지나갑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대 수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보통 우리 평균 기대 수명이 우리 84세로 네.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 87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030년 되면 여성이 90세로 지금 훌쩍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구들이 고령화 인구들이 한 구간에 몰려 있는 게 저희 지금 나라의 가장 심각한 인구의 변동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초고령 사회가 다른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160년 정도 걸렸고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자산은 생각보다 적고 계속해서 노동은 해야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하듯이 노후 준비도 그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노후 대비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그 노후 대비도 골든타임이 있다. 흔히들 3할 5초, 3할 5초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야구에서 4회 말 5회초도 아니고 네. 40대, 50대를 이제 맞습니다. 노후 대비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40대 말 50대 초 이때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만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소득이 많아질 때입니다. 네. 그래서 자산도 많아지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자산 규모가 극대화되는 게 보통 60살인데요. 네. 그러면은 50대부터 시작해서 자산이 막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예. 것이거든요. 소득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지출도 덩달아서 많아집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닥쳐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게 지켜지는데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3세 이 정도 전후로 이제 주된 직장에서 많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때 겹치게 됩니다. 네. 첫째,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때가 곧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소득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 내 소득이 많아지고 있고 자산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내가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을 할까 하는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자녀도 이제 성장하고 하기 때문에 지출이 네. 많아질 텐데 소득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출도 덩달아서 여기 막 그대로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출은 아시다시피 규모를 늘려놓으면은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비가역적이죠. 한번 많이 맞습니다. 쓰게 된 걸 줄이긴 참 예,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이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소득이 50대 초반 이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요. 막 월급이 많아질 때 야, 이게 한 10년, 15년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4, 5년 가다 떨어져야 아하, 예,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조금 앞으로의 패스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본다면은 첫째, 이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연령이 가까워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나의 인적 자본을 소위 말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아까 이제 60세 이상의 고용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조금은 이제 연봉이 낮다든지 열악한 취업 시장이 아니라 조금 괜찮은 취업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 네. 예, 그게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첫째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의 인적 자본을 다시 투자하고 관리할 딱 그 적기인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서 이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 여기서 1%, 2% 차이가 꽤 차이가 많이 네, 납니다. 네. 그다음에 지출이 늘어났을 때 지출 관리를 하는 것. 네, 네. 예,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하면은 이 시기가 아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미흡하게 되면은 풋볼로 치자면 일종의 레드존인데요. 네, 이제 네. 점수를 까먹기 쉬운 아하, 그 네, 네. 조언에 들어간 것인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은퇴 예, 레드존이라고 하던데 은퇴 레드존도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개념 좀 한번 예, 설명해 예, 주세요. 예. 레드존이라는 게 이제 풋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존에서는 점수를 이제 읽기 쉬운 그런 예, 존입니다. 그래 은퇴 레드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 존에 딱 있는 것입니다. 한 네. 10년 정도의 존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나의 인적 자본 관리, 그다음에 자산 관리, 그다음에 지출 관리. 이 관리를 잘 하시면 괜찮은데요. 이 관리에 자칫 잘못하시게 되면은 진짜로 이제 점수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퇴에 접어들었을 때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골든 타이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골든 타이밍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3할 5초 해서 네. 한 10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60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년 동안 이 부분을 통틀어서 보통 골든존이라고 그러는데요. 은퇴 직전에 준비하기 위한 하여튼 골든 타임은 네, 네. 이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평균으로 보면 예. 100세 시대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노동의 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은퇴 시기, 은퇴 나이가 49.4세. 뭐 많이니까 한 우리 기존 한국식의 나이로 보면 한 51세에서 52세고 이내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3할 5초라고 했는데 한참 준비해야 될 시기에 평균적으로는 퇴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노후 관리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후의 노후 관리가 왜 60세 이후의 고용률이 이렇게 높은가 하는 부분이요. 네. 결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노동하는 시간이 주된 직장에서 근로하는 기간이 깁니다. 보통 대략 40년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길어야 30년, 네, 네. 25년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우리는 60세 이후에 이제 취업 시장에서 취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49세는 이제 조금 빠른 편이고요. 네. 이제 은퇴하고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거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은퇴 연령은 우리나라는 73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된 직장, 자기가 오래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이제 조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53세 정도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 빠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인적 자본.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재취업을 위해서 혹은 뭐 재창업도 될 수 있고 그럴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노후 대비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첫 걸음은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 자산 현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겠죠. 60대 이상 고령자 10명 중에 5명은 은퇴 이후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약 53%, 70대가 30.4%, 80대 이상이 약 13.6%가 생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고령자분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과연 자금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2년마다 조사하는 그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대략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해서는 적정 생활비가 한 2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생활비가 한 200만 원. 이것은 이제 2인 기준입니다. 2인 네. 기준이고요. 1인 기준으로 하면은 180만 원. 그래서 2인 기준 280만 원, 1인 기준 180만 네. 원, 2인 기준 최소 생활비 200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 지역은 또 다릅니다. 서울 지역은 이제 그게 더 높기 때문에요.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물가도 예, 좀 더 비싼 예, 편이고 한 고정비가 좀 330만 더 원, 들고요. 예, 3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하고 일반 도 지역하고는 월 생활비가 한 70만 원 정도 네, 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년 같으면 한 84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50대부터 연령이 10년씩 지나갈 때마다 생활비가 10%씩 떨어집니다. 네. 예, 그게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한 것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부분이 이제 고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고 고령층 은퇴 준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로 대별되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한때 표어가 이제 셋도 많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70년대생들, 71년, 72년 대입 수험생이 100만 명에 이르는 그 세대들 또 좀 있으면 불과 10년만 있으면 이제 60대에 다 접어든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준비를 해나갈 때 과연 노후 설계 어떤 걸 먼저 노후 설계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 이제 처음 질문에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는 아웃라인이고요. 큰 네네. 부분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국민연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의무화되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하는데 임의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자기가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우에 이제 추후납입을 해서 계속 이어가면은 또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부가 국민연금을 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혹시 이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그만두었다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국민연금 이제 10년 이상 안 돼서 받을 수가 없다 네. 할 때는 이제 추후로 납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이제 살려놓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네, 좀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추후 납입을 해서 지금 참 잘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는 소득 지출 관리 네.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네. 40대, 50대 초반 들어가서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요. 네, 연금 가입한 것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노후 자금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요. 이걸 이제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 손을 대게 되면은 노후 자금을 이렇게 훼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네,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자산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산 점검 리스트들이 그렇죠. 나와 그다음에는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자산이 아까 극대화되는 시점이기 예. 때문에 지금부터 증가합니다. 계속. 네. 그래서 이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이제 전체 가계들이 특히 이제 60대, 7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 가계 자산의 거의 80% 정도를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한국에서 70% 이상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맞습니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은 아직 자녀가 있으니까 당장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네. 이제 자녀가 이제 떠나갈 때쯤 돼서 내가 이 주택을 어떻게 유동화하고 네. 이걸 좀 더 활용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 자산의 보유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주택연금이란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네. 있어요. 주택을 통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 이제 창업, 재취업도 네, 말씀하실 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하.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복한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후의 생활비를 정확하게 추산하고 자기에 예. 맞는 예. 내가 어느 정도 쓸 것 같다, 우리 부부가 어느 정도 쓸 것 같다 등등을 추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걸 추산을 합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탑다운하고 바텀업이 있습니다. 네. 탑다운이라는 것은 전체 내가 그 퇴직하기 직전에 나의 지출비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쓰느냐 하는데요. 탑다운 기준에서 보면은 대략 60에서 70% 정도 자기 지출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방법은 바텀업입니다. 바텀업이라는 것은 나의 생활비를 기초 생활비부터 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내가 생활비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기초적인 게 고정 비용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최소 생활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적정 생활비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친구하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생활비들이 이제 형성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약간 여유로운 생활비에 해당되는 것은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이제 층별로 해서 생활비를 바텀업식으로 계산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적합한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서베이한 것들로 보면은 대략 평균적인 수준이 그 정도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많은 분들의 아마 소망이 무병장수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유병장수 100세 시대, 흔히들 농담으로 골골백세라고도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우리가 건강, 의료에 대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후에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게 될 것도 아무래도 의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더불어서 암, 치매 같은 질병에 대처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신 교수님, 이런 의료,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의료 건강은 예비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 설계에 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리스크입니다. 예, 네. 노후에 이제 발생되는 리스크 중에 첫 번째 리스크가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그 이제 의료 건강 리스크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리스크를 잡자면 자녀 리스크를 또 잡습니다. 네. 이제는 자녀들이 결혼을 예전 같으면 26살에 하지만 지금은 34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중장년 시니어 세대들이 부양할 그 자녀들의 그 이제 기간이 늘어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더 오래 사시니까 또 부양할 가족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목돈이 들어가는 리스크 중에 우리 이제 자녀 리스크가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생활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활자금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출과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네. 보통 그 지금 앞에 있는 돈 쓰기도 되게 바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통해서 우리가 자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출 지출에 대한 교육들을 통해서 다시 인생에 대한 제2의 설계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부분으로는 지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실버타운 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실버타운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분양형하고 우리가 임대보증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형은 내가 들어가면서 내 스타일대로 좀 바꿔서 인테리어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네.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형은 대부분은 다 임대보증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도심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도시 근교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전원 쪽에 이제 나가는 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장년이 되시면요, 여태까지 못 해봤던 취미라든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꿈이 좀 다르거든요, 각자들. 네.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을 들어가실 때 그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실버타운들이. 그래서 이런 취미라든지 건강에 관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도시명 같은 경우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요.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반면 이제 굉장히 비싼
네.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 양로원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네. 실버타운은 내 비용으로 자가 비용으로 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양원하고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정부 다른 보조 이런 개념. 거랑 좀 네, 다른 네. 개념이고. 네,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한 1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그 월 임대 보증금을 내는 네. 곳들이 많이 있어서요. 노블자 들어가는 데들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근데 100만 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제 부부들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실버타운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분들이 상당히 옆에 주변에 많이 있으셨는데 네. 예,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또 대형 의료 그 이제 병원들이 옆에 있어서 그렇죠. 응급 상황 때 네, 네. 그 자식들이 전화를 못 받더라도 예, 그 응급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실버타운의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 병원 근처라든지 그것을 네, 끼고 네. 있다든지 하는 곳들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네, 비싼 비용을 맞습니다. 받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 보면 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다, 뭐 네, 실버타운 네. 어디에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인식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고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인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요양원에 보낼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등급이 일어나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 등급식으로 그 노인 요양 등급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받는 게 지금 되게 까다로워요. 어허.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가 사회 보장 제도로 그런 등급들이 계속 잘 나오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닐 경우 실버타운을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족들의 교류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전에는 싸움이 많이 있었는데 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실버타운에 가서 그 많은 지인들과 같이 취미도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고 그다음에 먹는 식이 해결되는 이런 이제 실버타운들을 그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먼저 시작됐던 일본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가서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완전히 네. 풀케어로 되어 있는 그런 타운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과 거의 이렇게 이제 완전 고령자분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고 네, 또 농사도 짓고 막 이런 맞습니다. 모습을 보고 아 대한민국도 저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아, 그럼요. 초고령 사회 가면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요즘에 트렌드하게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것 중에 전원형으로 네, 이렇게 이런 이제 중장년들이 이제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약간의 주택식으로 모여 있는데 지금의 말한 인프라 시설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의료라든지 이런 것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타운들이 요즘에는 또 인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노후 생활의 필수 안전망, 사회 안전망의 핵심은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퇴 후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을 때 충분한 생활비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면 미리 연금 가입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연금 형태로 3층 연금이라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대표님, 저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3층 예. 연금 아마 개념은 뭐 세 가지 계층으로 예, 두텁게 맞습니다. 보호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4층 연금, 5층 네. 연금 이러니까 이제 막 헷갈려서 그러는데 국제 기준은 3층입니다. 그리고 3층 연금이고 그 밑에 한 층, 그 위에 한 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층 연금, 5층 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기본은 3층입니다. 그래서 3층 연금의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국민연금, 무슨 공무원연금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네. 그걸 국가 보장하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층에 있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업 보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개인연금은 이제 우리가 의무적이 아니라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입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1층은 가장 기초적인 아주 필수적인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예, 생활을 예. 보장하는 거고 2층은 그보다 좀 더 나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예. 3층은 훨씬 나은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저게 뭐 여유 있는 생활까지 보장해주지는 아직은 않고 있지만요. 네네. 하여튼 저기 써 있는 대로 잘 적혀 있는데요. 국가 보장, 기업 보장, 개인 보장인데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밑에 있는 것, 제가 이제 위로 한 층, 그다음 밑으로 한 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 밑으로 한 층 있는 것이 기초연금이라고. 네. 그런데 기초연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금을 가입했냐 안 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외에 이제 저거는 다 금융 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금융이 아니라 주택을 통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일컬어서 주택연금, 네. 영목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주택 보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합치면 4층, 네, 네.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합치면 5층인데요. 네, 가장 기본은 저렇게 3층으로 국가 보장, 기업 보장, 개인 보장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수를 두텁게 미리미리 준비한 분들이 훨씬 더 여유롭게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각 국가들이 저게 이제 OECD나 이런 데서 다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3층 연금을 충실하게 가입을 하면은 노후의 소득 대체율이 보통 60에서 70% 네. 이 정도 되게 하면은 노후 생활이 이제 아주 안정된다고 할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이런 부분 이야기가 네, 네. 나왔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연금이 도입된 기간이 국민연금이 88년이고 개인연금이 2001년이고 퇴직연금이 2005년입니다. 네. 그런데 서구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네. 100년 전부터 이렇게 도입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연금이 충실하게 지금 고령자들은 전혀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빈곤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베이비 부모와 그 70년대생은 이 세 가지 연금을 다 충실하게 넣었던 세대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노인 빈곤율이 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연금을 튼튼히 하느냐 튼튼히 하지 않느냐가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올 들어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타는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국민연금 제도 도입한 이후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 숫자도 50만 7,863명으로 약 52%에 가까운데요. 실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노후 최소 생활비 약 월 113만 원의 60%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해도 80%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자금,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전략도, 노후 설계 전략도 아주 중요할 텐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의 기본은 아무래도 연금, 국민연금이 기본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좀 전에 이제 자료 화면에서도 봤듯이 그 연금을 받더라도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한 52%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노령연금 수급 기준, 지금 수급 현황 어떻게 되는지요? 예, 수급 기준은 그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네, 변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60년생이 이제 올해 수령하고 내년에 61년생이 수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 연령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65세까지 이렇게 늦춰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은 이제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연금 가입액이 중요하냐, 가입 기간이 중요하냐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년 정도까지는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을 늘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입 기간을 최소 20년 정도는 이제 늘리도록 좀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추납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100만 원 올해 처음 수급한 사람들이죠. 이제 처음 수급한 사람들의 이제 평균을 보니까 이제 103만 원 돼서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앞에 있는 고령자들하고 이제 합쳐서 본다면은 아직도 여전히 국민연금의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평균이 아까 50만 원대였는데요. 최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쪽은 보면은 국민연금이 지금은 대략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직은 국민연금이 조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노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것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위에 다른 사적연금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앞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노후에 자기 책임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국가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자기 책임의 시대가 그만큼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령 인구, 그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과 또 상대적으로 부담률 사이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게 노인 인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률 사이의 그런 갈등들, 이런 부분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담률과 지출 간의 어떤 네, 충돌 네. 이런 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숙제가 나온 지는 10년도 넘은 것 같고요. 네, 네. 네, 대비를 지금 하면서 계속 그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 수명이 75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72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68%가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에 대한 갈망은 많은데 일에 갈 수 있는 질적 일자리가 없다라는 데서 사실은 이 이제 불균형들이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라에서 그 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연계돼서 합산해서 지금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균형을 못 맞추는 거는 아무래도 일자리의 부족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그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고용 창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들을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 하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 자체도 지자체만 노력을 할 게 아니라 그 기관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조금 거듭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부담률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 너무 많죠. 네, 네. 네, 지금 그러니까는 80만 원을 그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요. 그러니까는 기초연금을 신청을 아예 안 한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실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민연금을 신청할 시기가 되면 이 순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신청을 해서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는 나라에서 이제 추후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용창출 플러스 우리가 주거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주거의 70%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자금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깔고 뭉개서 앉아서 네. 저희가 생활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분가를 시키고 나면 이 주택에 대한 부분도 네, 네. 그 빠른 시일 내에 재조정을 하여서 우리 이제 노후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이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네, 네. 부분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불균형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네. 국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국민연금의 연금의, 구조, 네. 지출 구조 또 네. 연금 개혁 이런 부분이 같이 곁들여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우리 65세 이상에 계신 분들은 47%나 되십니다. 네, 네. 53%만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럼 나머지 47%에 대한 그 공적연금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한 그런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을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셨듯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자랑할 정도로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충분치 않다 보니 직장인들에게는 따로 퇴직연금도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노후 대비 플러스가 되겠죠.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DB형, 즉 확정급여형이 있고 DC형,
확정 기형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대표님, 과연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과연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이제 퇴직금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외환위기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가능하게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 정산을 해버렸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해버리고 해서 이제 중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DB형과 DC형이란 말이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요. 그게 2005년부터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DB형이라는 것은 네. Defined Benefit 해가지고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예. 설명 들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운영 주체가 이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확정급여라고 해놨는데요. 내가 직장을 옮길 때 내가 퇴직급여를 받아서 나갈 텐데 그 금액이 미리 확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정돼 있느냐? 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월급, 평균 임금으로 네. 거기다가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받을 퇴직급여가 공식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가 확정돼 있냐면은 내가 얼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매년 낼 금액이 확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대부분은 그럼 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대기업들은 주로 DB형을 하고 네.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이제 DC형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DC형은 자기가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퇴직급여 금액이 DB는 저렇게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자기 퇴직 전 월급으로. 그다음에 DC형은 자기가 운용을 잘한 사람은 금액이 많아질 거고 네네. 못한 사람은 금액이 적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DB형은 나의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DC형은 내가 운용을 얼마나 잘할까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근로자들이 DB와 DC를 선택을 할 수 네네. 있는데요. 뭘 선택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그다음에 자기가 일을 잘해서 빨리 승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네네. DB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그렇지 못하고 임금 상승률이 되게 불투명하다든지 그다음에 회사가 적립금을 외부에 적립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퇴직할 때 준다고 가지고 있다든지 네, 이럴 네. 경우에는 파산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DC형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회사의 규모가 좀 적고 한 경우에는 DC형을 선택을 네,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은 주로 DB형을 택하고 있고 네, 네. 중소기업은 DC형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분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정액형으로 받을 거냐, 뭐 정률형으로 받을 거냐 이런 인출 전략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어떻게 짜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이요, 이제 원래 주기로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국민연금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조기에 땡겨서 받을까? 이걸 연기해서 받을까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5년까지 땡겨 받으면은 매년 마이너스 6%씩 이제 받는 금액이 감해지게 되고요. 이걸 연기해서 받으면은 매년 7.2%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5년을 연기하면은 36%가 많아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1년 연기할 때마다 8%를 더 줍니다. 그래서 10년을 연기하면 일본은 80%를 더 주는데요. 그래서 인출 전략에서 국민연금은 내가 조기에 수령할 것인지 연기해서 수령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인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적합한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 월직업식이라든지 종신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저희가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동성이 중요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유동성을 꼭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의료비라든지 이런데 젊을 때보다는 유동성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구조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고령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고령하고 후기 고령입니다.
이제 후기 고령이라는 것은 연령이 한 75세나 80세 이후인데요. 일본도 이제 나이가 80세 넘어가면은 인지증 환자, 소위 말해 치매죠. 근데 네. 그 비중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자산 관리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60세부터 한 90세, 100세까지를 볼 때는요. 한 75세에서 80세까지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운용 수익을 내고 돈을 인출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7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늦추어서 한 80세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연금을 통해서 자동화되게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하는 그 구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100세 시대 어떤 분은 인생 2막을 넘어서 인생 3막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재취업이라든지 창업도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노후에 이제 재취업 또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취업과 창업 다. 네. 저희 나라도 이제 2021년도 5월 1일부터 대통령법으로 저희가 고령화 촉진법이라고 해서요. 네.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비하게 1,000명이 넘는 기업과 3년 이상 근무한 그 이제 퇴직자들을 상대로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전직 지원 서비스에는 생애 설계라고 우리 중장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본인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죠. 예. 네. 그래서 생애 설계라고 해서 변화 관리와 관계에 대한 관리들을 하는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취업하고 창업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나오신 분들은 퇴직과 동시에 자기의 길을 좀 찾기가 되게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게 진로 분기점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한 12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진로에 대한 탐방을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이제 나온 제2의 인생을 살 때 진로 분기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네네. 바로 무엇인가의 직업을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재취업을 하실 때 이제 우리도 제2의 인생이 길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잘하는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기술 노하우를 연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승시켜서 직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로 이어져서 그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우리 이제 그 노후 창업은 어떤가요? 창업은- 창업 지원 정책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예전에는 이제 이 창업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중장년 고용 창출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 군데를 시키면 보통 고용이 2~3명이 일어납니다. 네네. 중장년들이. 네네. 그래서 이 창업에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7년 미만의 초기 창업 기업한테는 그 보통 저희가 97%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그 저희가 중장년 기술센터 39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노사발전재단이라든지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플러스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예전에 여가복지를 좀 생각했다면 네네. 지금은 재척과 창업에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지금 지원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해서 평생 현역 시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 예.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마무리 당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데요. 노후가 네네. 이제는 노후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요.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 책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네, 100세 시대 그야말로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하면서 재취업, 창업까지 성공적으로 해서 평생 현역 시대로 왕성하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여러 가지 노후 대비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주신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